비성적 과열이라는 게 결국 버블이 터지기 2, 3년 전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리사쿡 이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버블이 오고 터지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SK하이닉스 지금 그 올해 이익 추정치가 한 30조 후반이에요. SK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추정치 전망치는 거의 70조에서 80조 수준이에요. 2배 뛰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났음에도 분명 어제는 시장이 또 환호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갑자기 또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지금 가격을 만드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힘의 축이 있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는 펀더멘털이죠.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 펀더멘털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더 앞으로 업사이드는 있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냐? 지금 이제 큰 축에서 보면 펀더멘털과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약간 신뢰가 스크래치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 금리 인하 이후에 FOMC에서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장은 당연히 그걸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인하는 이거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의 패드워치 같은 데서도 90% 이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지금 30%대까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이제 연준 의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 시장은 리사쿡 이사의 그 발언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멘트도 되게 셌고요. 리사쿡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찍어내려고 계속해서 이제 사법 가지고 이제 지금 압박하고 있는 분인데, 계속해서 이제 잘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시카고 여는 총재 이제 골스비 같은 경우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좀 내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파적 발언을 했었거든요. 사실 지난 금리 인하는 지표가 부러지는 것 대비해서 좀 약간 보험성 금리 인하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시장이 환호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보면 고용 지표라든지 이게 좀 애매해요. 실업률이 늘어났는데 고용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표 간에 약간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준 위원들도 사실 명분이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 못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 전략적으로 꽂았던 스티브 마이런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연준에서 큰 힘을 못 내고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과 또 유동성인데,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한 차례 긍정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유동성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를 쭉 갖고 있다가 동결에 대한 불안 요소 때문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만한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는 랠리가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뻗어갈 수 있게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지금은 계속해서 AI 버블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버블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AI 버블이냐 그러면 저는 AI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M7이라는 빅테크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기네들이 번 돈으로 프리캐시 플로우 가지고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부터 이제 빅테크들이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채권 시장에서 빅테크 회사채가 되게 레어템이에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별로 발행 안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 발행하고 있잖아요. 메타, 알파벳, 아마존, 오라클, 이런 회사들 다 발행하고 있잖아요. 메타가 250억 달러 발행했을 때 1250억 달러가 몰렸거든요. 미국 국채보다 싸게 조달했어요. 그래서 문제 없겠구나 했는데, 다른 빅테크들도 다 이제 발행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CDS, 그 프리미엄이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위험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위험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AI 캐펙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방향성은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직접 벌어서 투자했다 그러면 이제는 차입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한참 더 진행되고 나중에 막 정자하고, 그리고 막 이상한 회사들도 막 발행에 성공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가 버블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적어도 1년, 2년은 남아 있습니다.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자체가 좀 탄탄한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비교하면은 회사채에 대한 비중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점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회사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더 금리의 방향성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 닷컴 버블 때도 좀 이러한 흐름들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 투자하는 기업들이 버는 돈의 레벨이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그 투자를 주도하던 그 인터넷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던 회사들이 벤처 기업들이 많았어요. 벤처 기업들이 펀딩 받아서 이제 오픈 AI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었고, 이번 사이클이 왜 인프라 사이클이 기냐면 빅테크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프라 사이클이 길어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뭐 이제 차입이 이제 점점 부담스러워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걸 못 버텨가지고 이제 빵 터진 건데, 지금은 사실 그런 단계까지 발전하려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럼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좀 AI 사이클의 전체 흐름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항상 그 테크 혁명이라는 사이클은 10년 주기를 많이 이야기했었고요. 인터넷 혁명도 이제 10년. 그리고 모바일 혁명도 10년이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의 시계는 좀 달라요. 업황의 시계하고. 빨리 움직이죠. 맞습니다. 투자자들의 시계는 거의 뭐 압축, 2배로 압축돼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는데, 10년 사이클이지만 결국 투자자들의 시계는 5년. 근데 이제 지금 3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년 정도가 남았는데, 투자 사이클에서 절반 지나갔으니까 먹을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후반부가 제일 피날레가 장난 아니에요. 원래 파티도 끝나기 전에 광란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비유하냐면 산의 정상을 향해 우리가 등반을 할 때 초기 등산로는 완만하지만 맞습니다. 정상으로 향해 갈수록 가파라지지 않냐. 맞아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비유도 하거든요. 확실히 그 건전하게 사시니까 등산에 비유하시는데 저는 이제 광란의 파티. 광란의 파티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그 버블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음악 비트가 뭐 둠칫 이렇게 좀 느리게 되다가 끝나기 전에 뭐 새벽 2시, 3시 되면, 그때 되면 정말 광란이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집에 빨리 못 들어오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지러워 놓은 거 이제 이런 거 다 치우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터지고 나면 이제 그렇게 뒤수습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 이제 그런 때까지는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막 고조되기 전 한 중반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버블은 아니지만 버블로 향후 한 1, 2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보인다라는 거네요. 지금은 모든 상황이 버블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쪽으로 지금 수급들이 계속해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명분도 있어요. AI라는 것 자체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핵심이고, 이걸 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아예 재편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도 사실 지금 뭐 마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전면에 부각하냐면, 기존의 민주주의 시스템이나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AI 시대 거버넌스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틸이나 알렉스 카프 같은 사람들은 미국이 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I 중심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세운 인물이 트럼프거든요. 원래 실리콘밸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그 핵심적인 계기가 결국 AI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돈을 풀어서 계속해서 유동성이 쏠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물을 뿌리면 결국 골이 깊은 쪽에 계속 쌓이잖아요. 고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성장이라는 게 가장 많은 쪽이 AI 쪽이기 때문에 그 AI 관련주들이 비싸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K자 뭐 성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양극화가 계속되는데 AI하고 논 AI가 결국 지금 2,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더 극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AI 버블 논란 자체가 지금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사실 2023년부터 매년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번에는 아닐 거다, 이번에는 또 터질 거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AI가 논 AI랑 비교했을 때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논 AI 입장에서는 저게 안 믿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AI 관련 주식을 잡고 있지 않은 분들은 믿고 싶지 않고 제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좀 가지니까 계속 이런 AI 버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버블, 그러니까 아직 버블은 아니지만 이번 그 AI 버블로 가는 장은 지난 10년의 모바일 혁명보다는 인터넷 혁명하고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바일 혁명은 그렇게까지 뭐 사람들이 다 미쳐있는 정도의 광란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닷컴 버블은 사실 그때는 정말 전 세계가 미쳤었거든요. 저도 뭐 그때는 제가 뭐 주식 시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정말 다들 거의 광란이었는데, 지금 연준이 이야기하는 게 그때 이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 때였는데 비성적 과열이다 라고 해서 이제 한번 시장이 확 출렁했다가
그 뒤에 버블이 터지기까지 2, 3년이 더 갔어요. 비성적 과열이라는 게 결국 버블이 터지기 뭐 2, 3년 전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사 쿡 뭐 이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실제로 그 버블이 오고 터지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버블이 오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네.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계속 좀 처방을 해놓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버블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안 터지게 잘 관리하는 게 그 연준이나 그렇죠. 어떤 행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9월 이후로 시장이 급반등했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한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그러면 시장이 더 심하게 반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해 놓고 보면 3분기가 다 슬로우 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고요. 저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 이제 끝물이었기 때문에 원래 반도체 업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이면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도 항상 올 하반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급하게 뷰를 바꿨죠. 9월에. 급하게 바꿨는데 결국 그걸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돌려 세운 거예요.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최근에 과하게 좀 이제 급반등했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차트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 정도로 적당하게 예쁘게 잘 눌러주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아직까지 건전한 수준 안에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내년에 또 랠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보여요. 이번 조정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이 하락이 기존의 상승을 깰 만한 추세 전환이기보다는 기존의 상승을 쭉 이어가는 과정에 나오는 조정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 거네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틀릴 가능성도 있죠. 네. 펀더멘탈이 뭐 내년에 갑자기 또 꺾일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제 오히려 더 한 단계 레벨업 하기 위해서 지금 적당히 시장이 한번 웅크렸다가 뛰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반도체가 워낙 단기적으로 가파른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올 때도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같이 이 조정이 나올 때 내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버블을 기대할 거라면은 이 반도체를 지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좀 싸게 사셨다 그러면 수익이 그래도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조정받긴 했지만 사실 9월 이후로 SK하이닉스가 거의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싸게 사셨으면 지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버블이라는 건요, 사실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막 내렸다가 올라탔다가 이렇게 하면 사실 큰 돈 못 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쭉 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AI 그 관련된 섹터 쪽에 비중도가 없다. 본인 포트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경제 주식들만 들고 있다. 나는 가치 투자자다. 그래서 싼 것만 산다. 이렇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쪽 비중을 늘리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워낙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주도주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좀 더 버블이 커질 때까지는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보시는 거. 네. 그리고 반대로 없다면 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조금씩 이쪽으로 갈아타 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네요. 네, 저는 그래서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아직까지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또 10만 원을 찍었고 하이닉스도 이제 60만 원 찍었으면 이만큼 올랐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 그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도 사실 그 밸류에이션을 따지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만 보지 말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가격이라는 건 결국 EPS 곱하기 PER이잖아요. 네. 그러면 EPS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 많이 올랐다. 네, 인정하죠. 9월 이후로 거의 뭐 2배씩. 삼성전자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시계바늘을 한 3, 4개월 전만 봐도 SK하이닉스 지금 그 올해 이익 추정치가 한 30조 후반이에요. 내년 전망치를 대부분 40조 초반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더 벌 거야 라고 봤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의 내년 이익 추정치 전망치는 거의 70조에서 80조 수준이에요. 2배 뛰었습니다. 주가가 2배 올랐지만 EPS만으로도 지금 설명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내년 이익 추정치도 급속도로 빨라졌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60-70% 정도는 지금 이익 추정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 정도 올라간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하나 남은 더 카드가 이제 PER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밸류에이션을 PBR로 합니다. 왜냐하면 PER로 안 해주는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는 업황 좋을 때는 뭐 이익 50%씩 막 내고 하는데 항상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이거 투자했다가
뭐 잘 되면 이익 50% 나는데 투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급 과잉 오면 적자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PER 밸류에이션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법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이클이 그런 식으로 많이 끝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거래 관행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HBM은 알고 있었죠.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연 단위로 계약한 물량과 가격대로 계약을 하죠. 자, 범용 메모리는 기존에 그럼 어떤 식으로 계약했냐? 월 단위 혹은 분기 단위로 내고를 합니다. 협상을 해서 그 가격 협상대로 사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죠. 그 가격 변동성이 계속 크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스팟 가격이라고 하는 시장 가격이 한 달 사이에 그 2배가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면 고정 거래 가격에 이걸 바로 전가하기가 부담스럽죠. 파는 쪽에서는 당연히 2배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는 쪽에서는 이거 시장이 좀 이상한 거예요. 스팟 가격을 이거 참고해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면 파는 쪽에서는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좀 깎아줄게. 스팟 가격은 좀 심한 것 같아. 대신에 계약을 장기로 하자. 그래서 단기나 연 단위로 계약을 하자. 지금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물량을 많이 사가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아마 내년 계약을 삼성전자하고는 단기 단위 혹은 연 단위로 계약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없죠. 이제 뭐 주문 받아놓고 만들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는 없죠. 그리고 재고에 대한 리스크도 없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했죠? PBR로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존에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투자하는 거는 PBR 0.8에서 0.9 사이에서 사면 무조건 먹는다. 그리고 1.2에서 1.5에서는 조심하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룰이었어요. 네, 워낙 사이클이 일정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4년 올림픽 주기로 그래서 2년 6개월 오르고 1년 6개월 떨어지고. 그래서 반도체는 다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자. 다 이 논리였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부자TV 나와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계약을 안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거죠. 실제로 그러면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냐, LTA라고 하는 롱텀 어그리먼트가 나오냐,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조만간 나올 겁니다. 지금 언론상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PER로 하겠죠. PBR 대신에. 그러면 하이닉스 내년 이익 전망치를 PER로 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PER 6에서 7배 나와요. 그러면 마이크론보다 거의 뭐 절반 수준밖에 맞아요. 못 받죠. 네. 그러면 마이크론은 그래 미국 주식이니까 그 정도 밸류에이션을 못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마이크론의 70% 정도는 밸류에이션 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50% 이상 더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경영진들이 좀 더 스마트하시다 그러면 미국에다가 ADR을 상장시키겠죠. 실제로 TSMC나 ASML 같은 회사들이 본국에서 받는 밸류에이션은 미국 시장보다 디스카운트 받잖아요. 네네. 그래서 TSMC가 ADR을 미국에 상장하고 ASML이 ADR을 미국에 상장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평가를 굳이 PBR로 할 이유가 없고 PER 밸류에이션을 하면 그러면 제가 고비라고 했잖아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EPS는 당연히 지금 좋아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PER이 높아지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업사이드가 50%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곱하기가 되면 거의 2배까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죠. 야, 제가 사실 올해 하반기에 좀 반도체를 주도주로 보면서 네. 와, 이거 하이닉스 너무 싼 거 아닌가 라는 관점을 봤던 게 PBR이 아니라 저도 PER로 네. 가치 평가를 좀 해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주문형으로 네. 파운드리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이익이 한 뭐 1, 2년 정도 성장하는 것들이 좀 쌓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장기 계약이 그렇게 전환이 되면은 이거는 성장주로 안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PER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불과 2달 전만 해도 PER이 4-5배밖에 안 됐거든요. 선행 PER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도 주가는 2배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6-7배. 이게 현대차랑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건 가치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아직도 싸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이제 특히나 반도체를 오래 분석하신 분들은 기존 분석 툴을 잘 못 버려요. 계속해서 이제 PBR 밸류에이션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식을 투자해 보신 분들도 기존에 자기가 그 사이클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 열린 거죠. 사실 기존에 이제 관성과 분석 툴로 많이 시장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놓치죠. 오히려 새로 시장에 들어오신 우리 운용사에서 본 매니저들 중에 이제 대리나 사원급들이 막 질러대는 거 보면 괜히 이제 그 경험 많으신 선배들은 오히려 과거의 그 본인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또 증권가 리포트들을 보니까 하나, 둘 증권가들에서 PER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면서 PER을 하이닉스의 10배, 11배 이렇게 산정하며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 측정한 증권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계속해서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저는 메모리가 파운드리화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저는 PER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의견은 굉장히 마이너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이게 먹히는 거죠. 마이너했던 의견이 점점 메이저화가 되고 그렇죠, 있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더 남아 있고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그래도 되게 좋아하고 네네.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 그쪽으로도 이제 약간 분석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면서 소부장주들이 좀 애매해진 측면이 있어요. 매력도가.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연말에 내년 IDM 업체들의 캐펙스 전망이 나오면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랠리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이 대형주 쪽이 너무 세게 가면 좀 강하게 나오긴 힘들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IDM 업체들이 막 투자한다 그러면 얘들도 시장 수요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 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시장에서 전망치를 월 20K 투자한대, 뭐 40K 투자한대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러대는데 수요가 이게 소화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소부장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뚜껑이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올해는 뭐 2천억 수주 받았는데 내년에는 5천억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시장에서 믿죠. 근데 이제는 주문 받은 만큼 투자하잖아요. 캡이 생겨요. 예전에는 올해 2천억 받았는데 내년에 5천억 투자할 거야 그러면 믿었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지금 수주 받아놓은 거 보니까 3천억밖에 안 되겠네.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계산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계산이 되면 버블이 안 생겨요. 또 소부장에는 또 역으로 이런 논리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더 추가 매수하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그 한국 성장 펀드 만들잖아요. 150조 원 규모로. 자, 그런 쪽이 과거의 어떤 정책 금융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펀드 만들면 벤처 캐피탈 쪽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코스닥 부흥시키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AI를 위해서. 그래서 기존에 잘하던 애들한테 더 밀어줘야 돼요. 미국 정부가 빅테크 밀어주듯이. 그러면 그 수급들이 150조 원이라는 자금이 전부 뭐 주식시장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상당 자금들이 기존에 잘하던 대장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네이버, 현대차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 또한 과거와 다른 투자 패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뭐 역사가 어땠고 이런 거는 이제 잘 참고를 해야죠. 근데 그게 똑같이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지금 다른 점들을 잘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AI가 지금 세상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모르면 지금 시장에서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안 보면 아우 저 2배 올랐는데 뭐 더 가겠어 이러고 이제 놓치는 거죠. 팔짱 끼고 떨어져라 그러는 거죠.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확실히 AI가 반도체 산업의 좀 판도를 바꾸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알아야 우리가 좀 더 투자 전략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시장이 유동성 또 AI 버블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큰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투자의 전략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